아무튼 이제 눈먼시계공 제4장 진화의 갈림길을 발표를 할 텐데, 그 이전에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앞서서 다윈 진화생물학의 철학적 함의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다윈의 관점에서 본 존재론과 형이상학에는 시간성과 역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원래부터 그러하게 무시간적으로 존재해왔던 본질이라거나 플라톤주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본질주의 같은 것들. 원래 너는 그래. 원래 어떤 것들은 원래부터 그냥 그랬어라는 그런 본질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살아있는 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존재자들은, 모든 존재자들이라고 제가 부담을 지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존재자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지금처럼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것들은 배제되고 안정적인 것들은 살아남게 되는 안정자 생존의 법칙의 적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학적인, 물리학적인 존재자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당연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데니얼 데니시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 진화학자가 말하길, 그만큼 진화의 법칙, 진화의 원리는 만능산 모든 분야를 녹여서 하나로 좀 통합하게 만들 수 있는, 뭐든지 녹일 수 있는 만능산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어, 다윈 진화생물학의 철학적 함의 두 번째,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꽤나 많은 존재자들 사이의 구분이 이분법적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선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던 거죠. 주류적인 진화 이론에서는 생물들이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이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진주의, 이 사장에서도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에요.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발전이 되었다. 갑자기 물고기에서 갑자기 사람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뭔가 어떠한 것들이 개조되고 그것들이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인간, 이 정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윈 진화생물학의 핵심이죠. 갑자기 뭐가 되는 거는 절대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다윈 진화생물학의 거의 주된 스탠다드한 의견이죠. 그래서 이런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이뤄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A라는 종에서 B라는 종으로 갑자기 도약하면서 변한 게 아니라 서서히 A, A 다시 다시, A 트리플 다시, 점점점점점점점점 조금씩 B 트리플 다시 B 더블 다시 B 다시 B, 뭐 이런 느낌으로 점진적인 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 같은 것도, 종의 분화, 종의 변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눈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것도, 눈 같은 복잡한 기관이 형성된다는 것도 서서히 아주 조금씩 1%의 눈, 1%의 시각, 5%의 시각, 10%의 시각,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눈이라는 것도 아주 서서히 진화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었다라는 게 아주 아주 특이하게 인식할 만한 핵심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틱탈릭 같은 중간 종들도 많이 발견됐고, 그러한 점진주의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해준, 최근에는 알과 새끼를 동시에 낳는 진화 중인 파충류도 발견되기도 했죠. 진화 중이라고도 특별하게 말할 게 좀 없는 게, 우리도 언제나 진화 중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 모든 존재자들은 안정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도 배제되거나 포함되거나 하는 그런 진화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점진주의적인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사례들도 많다. 그리고 이분법적이라기보단 꽤나 많은 것들이 연속적인 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성별, 성별 이분법 같은 것들도 요새 들어갈수록 크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나뉘어진다기보다 그 사이에 꽤나 적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유의미한 분포가 인터섹슈얼리티, 간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유의미하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회학뿐만 아니라 진화생물학, 생물학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가 동시에 갖춰져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XY 유전자 성염색체인데 여성 생식기를 달고 있거나 뭐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간성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면 그렇게 적은 수준이 아니죠.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하면 굉장히 꽤나 잘못된 이분법을 쓰기보다, 이분법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이런 연속적인 현상이 놓여 있다라는 걸 좀 많은 것들이 뭐 그런 걸 좀 깨닫는다면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와닿게 해결이 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다인 진화생물학의 철학적 함의였고,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만한 거는, 근데 이렇게 점진주의적으로 정말 진화가 가능한 거야? 라고 묻는 반동분자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정말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화가 가능해? 이 너무나 복잡한 눈이라고 하는 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가능하다고? 그 곤충의 날개, 새의 날개, 박쥐의 날개 같은 것들도 서서히 진화가 가능하다고? 그럼 중간에 조금만 있는 날개는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화한 거야? 완벽한 날개, 완벽한 눈 이런 정도로 진화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보일까 말까 한 눈이라거나 날 수 있을까 말까 한 눈이라거나 그런 게 도중에는 필요가 없을 텐데 그 도중에 중간 진화에서는 어떻게 발전한 건데? 라고 지금까지도 말하는 그런 반동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반동분자들 처음에 굉장히 훌륭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만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굉장히 그러한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왜곡이라거나 날조를 통해서 지적 설계론이라거나 창조 과학이라는 등 기독교의 어떤 종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우기는 경우가 많죠. 그것들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만화로 배우는 곤충 만화라고 제가 저번에도 톡방에 공유했었던 만화인데 이걸 좀 인용하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생명체의 어떤 구조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진화 과정이 의심된다. 야, 이게 너무 복잡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진화가 가능해. 그리고 그 도중에 중간 진화한 그 요소들은 중간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류적인 진화생물학계, 우리가 지적으로 신뢰할 만한 학자들이나 그러한 지적인 그런 문헌들에서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어떤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전혀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고 그래서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과 비슷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속되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진화론을 인정하기 싫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잘 정리를 하셨어요. 이 만화를 쓰시는 분께서. 찰스 다인이 참 복잡하다고 했던 인간의 눈과 더불어서 곤충의 날개, 인간의 눈
이것들이 중간에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발된 거냐. 가인 종의 기원 내고 150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걸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의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의태가 뭐냐면 미믹이라고 모방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모방.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가 이렇게 반딧불이가 빛이 내잖아요. 이렇게 그 어두운 밤에 노란색 빛이 내는데, 근데 어떤 반딧불이 중에는 반딧불이인지 다른 종인지는 좀 헷갈리는데 수컷이 어떤 반딧불이가 암컷이 내는 흔적을 보면 수컷이 흥분해서 암컷한테 다가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자면 우리가 좀 예쁜 여성들 보면은 구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남성들이 있듯이 뭔가 암컷 반딧불이의 흔적을 보면 수컷들이 좀 따라가려고 하는 구애를 하려고 따라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종들은 그 암컷의 반딧불이 패턴을 잘 따라해서 수컷을 유혹한 다음에 막 암컷이 이런 식으로 난다, 이런 식으로 불빛의 흔적을 이렇게 보여준다, 날았을 때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어떤 수컷이 여기로 향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막상 이렇게 암컷처럼 그 암컷의 반딧불이 패턴이 흉내낸 이 종은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암컷의 반딧불이 패턴이 흉내내서 수컷을 유혹한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종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미믹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연의 나름 적지 않은 생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 사기치는 거죠. 사기쳐서 잘 숨거나 혹은 사기쳐서 남들을 잘 꿰어내서 그들을 먹거나 이런 방법으로 손쉽게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도 있겠어요. 좀 사기를 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도킨스는 이거에 들어요. 여기 뭐가 보이나요? 좀 마이크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여기 뭔가 딱히 뭔가 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이 나뭇잎 중에 뭐가 보이는 게 있나요? 마이크 켜주셔서 얘기해 주실래요? 그 기다랗게 그 사마귀처럼 생긴 두 마리가 보입니다. 이파리 그렇죠. 위에.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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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근데 얼핏 보면은 조금 지나칠 것 같은 그냥 되게 네, 나뭇잎과 잘 어울릴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죠. 네, 네, 네. 이게 자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자벌레. 아, 네. 자벌레구나. 네. 그냥 주변에 비슷한 주변에 자기 주변의 색깔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좀 가서 아, 숨어서 포식자의 그 공격을 피하는 그런 아, 거죠. 어, 음. 근데 얘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나간 건 정말 잘 지나간 거라고 볼 수 있겠 이것도 정말 너무 오. 똑같아요. 네, 오, 그것도 생각보다 속았어요. 네? 네, 속았습니다. 아, 저는. 속았어요. 속았어요. 제가 말 안 했으면 속을 뻔했어요. 네, 네, 네. 거의 그 네. 정도예요. 이게 이 정도면 와, 엄청난 수준으로 진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미믹의 이 모방 의태의 네, 수준이. 와, 참, 자연의 그 놀라운 그 진화가 진짜 엄청나죠. 이 네, 조화가. 네, 네, 근데 여기 이런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까지 진화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훌륭하게 진화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근데 그러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 이게 속인 거야, 안 속인 거야 할 정도의 눈속임, 아주 그냥 조잡한 눈속임에서 이 정도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만큼 엄청난 놀라운 그 속임수, 눈속임이 음, 되었다. 그렇게 음, 보는 게 점진주의 진화론인데, 그런데 그 음, 중간에 야, 이게 속인 거야, 안 속인 거야 하는 그 수준부터 음, 조금씩 눈속임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어, 그 도중에는 어떻게 속여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건데,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선택이 돼서 번식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분명 속을만 해요. 근데 이게 속인 거야, 만 거야 하는 그 조잡한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그 진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 중간 단계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거야? 이게 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같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후손을 남긴 건데, 이만큼 진화가 된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대충 네, 느낌 옵니다. 네. 네. 완전 생판 그냥 속일까 말까 조잡한 수준에서 음, 여기까지 서서 이렇게 그 후손들이 걔네들끼리 정말 그 짝짓기를 해서 그 형질이 누적이 돼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음, 한다면, 음, 이건 엄청 잘 속인 거지만 그 중간 단계에 음, 그 형제들은 약간 애매한, 얘 속인 거야 만 거야 하는 그런 애매한 중간 단계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음, 버텨온 걸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음. 어, 여기에 대해서 도킨스라거나 여러 학자들의 얘기는 어, 이 자벌레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어, 어떤 일단 도킨스가 가장 선호하는 설명 중 하나는 우리가 달빛 어스름할 때, 그런 아주 밤중에 이렇게 볼 때에는 속이기 쉽다는 거죠. 어, 우리가 밤중에라거나 그냥 어두운 때라거나 그냥 지나치기 쉬울 때, 딱 그 정도, 쉬울 때 이렇게 엄청나게 속이지 않더라도 조금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나뭇가지 비스무리하게 정도만 속이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조금 안 속인 것보다는 조금씩 안 속인 것보다는 분명히 쓸모가 있었고, 그 존재들이 조금 서서히 짝짓기를 해서 번식을 한 다음에 서서히 조금씩이나마 조금씩 생존 확률을 높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명이 좀 많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로 완벽한 존재들만 번식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당연하게도. 아예 이렇게 속임수를 안 쓰는 것보단 속임수를 쓰는 게 당연히 낫고,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달빛 어슴푸레한 밤중에 포식자들 좀 대강 그런 속이는 정도로만 아, 해도 나름의 성공을 좀 거뒀을 테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낮에도 심지어 낮에도 포식자들을 대강 좀 속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진화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도킨스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로 발달된 그런 진화만 살아남아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 없는 것보단 1%보단 5%로 속이는 게 훨씬 낫고, 5%보단 10%, 10%보단 50%, 뭐 이 정도로 서서히 그 미믹이라고 한다면, 속임수라고 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을 때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음. 어, 유성님, 네, 이렇게 이런 곤충들 안에도 다 그런 DNA가 다 있다는 거죠, 다.
그렇죠. 이런 곤충 같은 생물체, 생명체들은 다 어, 엄밀히 말하면 유전자로 이렇게 번식을 해서 여기까지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 유전자들끼리 조금 더 살아남은 유전자들끼리 번식을 한다면 살아남았다는 거는 일단 어, 죽은 놈들보다는 형질이 조금 더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남는데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번식을 하면 분명 후손들은 부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유전자가 탄생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걔네들의 후손들 내려가다 보면은 분명 좋은 애들끼리 여기서 좋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낫다는 게 아니라 특정 환경, 이 뭐 나무 우거진 환경 여기에서 살기에 적합하다라는 게 여기서 말한 좋다라는 뜻인데 걔네들끼리 쭉쭉쭉쭉 번식하다 보면은 좋은 애들끼리 번식하고 좋은 애들끼리 번식하고 좋은 애들끼리 번식하고 살아남았다는 거는 분명 이 환경이 살기 좋다라는 거니까 걔네들끼리 쭉쭉쭉쭉 번식하다 보면 엄청난 이 분명 이 환경에만 딱 엄청 적합한 슈퍼 뭔가 그런 존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슈퍼라는 거 엄청나게 절대적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환경에서 살기에 꽤 적합한 식으로 설계가 된 자연적으로 설계가 된 그런 종이 탄생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 흔히 제가 많이 말하는 진화생물학 이런 점진주의 진화생물학을 항상 말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단어 중 시나브로. 하나인데 이거 아시죠? 시나브로란 말은 알죠. 네, 무슨 대충 뜻, 어떤 뜻일까요? 그거 뭐 이제 뭐 바야흐로 뭐 지금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조금씩 천천히 뭐 이런 뜻이에요. 아, 시간은 시나브로. 조금씩 천천히 뭐 이런 뜻인데 어, 이 진화의 점진주의적인 이 진화의 원리가 딱 이 시나브루라는 말로 이 키워드 하나로 설명하기에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 그랬던 건 없었고 조금씩 천천히 그냥 가랑비 물 젓듯이 천천히 원래부터 자벌레가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남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속일까 말까 했었던 그런 수준에서부터 서서히 얘네들 같은 종들끼리 교배를 하고 짝짓기를 하고 그 후손들이 조금씩 잘 속이는 놈들끼리 진화를 교배를 해서 잘 속이는 놈들이 분명 생존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높을 것이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그 유전자가 섞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잘 속이는 유전자가 있을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그것들이 쭉쭉쭉쭉쭉쭉 기록 그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정말 이 짧은 세대 안에는 몇 세대 안에는 이러한 진화가 분명 일어날 수 없겠지만은 분명 지질학적인 시간 그러니까 뭐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이런 시간을 거쳐서 이 세대가 쭉쭉쭉쭉쭉쭉 누적이 된다면 분명 이러한 종이 이러한 식으로 훌륭하게 속일 수 있는 설계가 분명히 탄생할 것이다라는 게 이 시나브로 진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짧은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잘 속이기 힘든 그런 식의 미믹부터 이런 정도의 모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짧은 생을 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함부로 재단을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장구한 이 자연의 역사를 인간의 눈에서 함부로 재단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놀라운 진화의 역사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음, 진화를 했을까? 야, 진짜 놀라운 음, 역사.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재미난 건 최근에 발견된 건데, 아하, 어, 난이에요, 난. 이게, 아, 이게 난인데, 이거를, 음, 딱정벌레가 그 난초에다가 사정을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밑에 밑에 나와 써져 있잖아요. 있구나. 네. 얼마 근데 전에 발견된 건데, 멸종위기 난이거든요, 이 난이. 아, 이 딱정벌레가, 얘가 아, 암, 이 이 희귀 난초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 자기의 어, 야, 진짜, 유전자를 잘 존속시키기 위해서 딱정벌레까지 속이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이건 종이 아, 다르잖아요, 완전. 예, 그러니까요, 이게 와, 네. 참, 희귀 난초가 딱정벌레를 속여 생존한 첫 사례가 보고됐다. 분명 아하, 이런 비슷한 사례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 사정까지 한 거는 처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어떻게 이런 자료를 또 구했어요, 또? 음. 얼마 전에, 그냥 몇 달 전에 그냥 접한 사실인데 스크랩 해뒀죠. 혹시나 어, 도움이 될까봐 어, 여기다가 도움이 되네. 몇몇 네. 음, 몇몇 난초종은 성페로몬을 사용해 벌과 말벌을 유인하고 이들을 속여 수분작용을 하게 한다. 하지만 벌과 오, 말벌이 아닌 딱정벌레를 속여 생식하는 난초는 처음이다. 야, 참, 정말 엄청나죠. 어,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네. 이게 음, 여기서 난을 보고 이 딱정벌레가 암컷 딱정벌레인 줄 알고 여기다가 사정을 하는 거죠. 이 구멍에다가. 야, 대단하다, 진짜. 음. 그 난초도 참 대단하지만, 진짜, 아, 참, 그, 공충도 참, 이게 수컷이 꼭 이 애를 낳고자 하는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엄청난 발돋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와,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인간 수컷들도 이거 보면 참 공감이 갈 거예요. 어, 야, 그래서 이거를 이건 무슨 전자현미경 사진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는. 네. 아, 야, 재밌네요, 진짜. 난이 곤충을 성적으로 유인해 가루바지를 시도한 사례는 흔하지만 사정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졌다. 가루바지를 해서 이 자기 가곡가루를 흙 뿌리려는 그런 음, 속셈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음, 건데 음, 음, 정말 엄청난 눈속임이죠. 재밌네요, 진짜. 자연계에는 이런 눈속임들이 진짜 많아요. 어, 음. 있잖아요. 하나 좀 재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파리 중에 어떤 종은 암컷한테 구애를 할 때 먹이를 구한 다음에 암컷에게 먹이를 선물하려고 거기에다가 자기 액을 싸가지고 둘둘 말아요. 포장을 하는 거죠. 야, 거기다가 뭐 나무 그 포장을 둘둘 하고 어, 선물을 해줘요 암컷한테. 그러면 아, 그 포장을 뜯고 또 먹이를 먹고 이런 거 하는 그 시간 동안 암컷이 거기에다가 눈을 돌리는 시간 동안 수컷은 짝짓기를 하고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양아치네요, 양아치, 진짜. 네. 그렇죠. 근데 더 양아치가 있어요. 더, 더 더 양아치가 있어요. 있어요? 더 네, 있어요? 더 양아치가 있어요. 포장을 왜 우리가 걔네들이 암컷 좋으라고 이렇게 이 포장을 한 게 아니라 네. 포장을 하는 이유는 포장을 뜯는 그 시간 동안 더
섹스를 하고 짝짓기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아마 진화를 한 거일 텐데, 근데 와. 더 양아치는 뭐야? 먹이 구하지 않아요. 나뭇가지 이런 거 구해가지고 아, 포장지 엄청 두들겨 공갈로. 싸. 아, 자기 아, 애기로. 그러니까 마치 먹이인 진짜. 것처럼 암컷한테 줬는데 야, 뜯어보니까 별거 없는 거야. 근데 뜯는 도중에 이미 걔는 짝짓기하고 성관계 가지고 사정까지 다 했어. 야, 참. 네. 야, 막히네요, 진짜. 아유, 자연계에는 이러한 그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걸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재미난, 특히 곤충에 와. 또 재미난 게 되게 많은데, 네. 그러한 무임승차라거나 사기를 무임승차. 치고 그거를 어떻게 그 사기를 막고 눈치채고 음, 그러한 과정들이 이 진화 역사 속에 정말 비일비재해서 심지어 지금 음, 인간들도 가짜 뉴스라거나 네. 그러한 그 사건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음, 벌어지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점에서 그게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속임수들이. 음, 네. 음. 재밌네요. 네, 어떤 또 종들은 어떤 종 아까도 암컷 같은 암컷 반딧불이인 것처럼 수컷을 속였다가 수컷을 유혹해서 했더니 음, 암컷 반딧불이가 음, 아니라 널 잡아먹으려고 널 흉내낸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음. 흉내내는 그런 종들이 되게 많아요. 아, 참. 속고 속이는 건 똑같네요, 사람하고. 네. 똑같아요. 똑같고 사실 그게 더 원조라는 거죠. 그게 언제야 또. 진화의 심지어. 역사 속에서 그게 더 얘네들이 더 어, 먼저였으니까 어, 걔네들에서 서서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진화의 역사라는 거는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임승차 어떻게 하면 얘 꿍쳐먹을까 하는 놈들이 진화하고 그 동시에 음, 얘만 진화해선 안 되죠. 얘만 진화하지 않고 이거를 음, 잘 알아채고 거짓말을 속임수를 잘 알아채는 놈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공진화를 해요. 그러면 또 음, 얘네들도 또 다시 속임수가 또 진화하고 얘네들 더 잘 알아보려는 그런 애들 더 진화하고 그런 캐치미 식으로 큐 막 캔. 치고받고 이런 식으로 군비 경쟁을 하듯이 어허. 그런 식으로 서서히 진화를 해온 역사가 우리 거의 모든 생물의 진화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지 음, 않을까 이런 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음, 책을 보면은 우리 재밌네요, 인간들도 진짜. 그런 식으로 네, 네, 진화를 한 거고 네.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음, 어떻게 하면 꿍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거 어느 정도 익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음, 너무 뻔한 보이스피싱이야 이러면서 한동안 음, 안 속아요. 근데 기술이 더 음. 발전해. 속이는 기술이. 맞아요, 맞아요. 이젠 딥페이크라고 알아요. 딥페이크라고.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좀 합성을 해서 영상 어허. 통화로 이렇게 목소리도 어느 정도 좀 위조를 하고 와, 진짜. 그런 식으로 그 사기를 치는 경우는 제가 듣지는 와, 못했는데 심지어 그런 기술이 생겨서 어, 그런 걸로 사기를 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의 수를 예, 좀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런 거 생겨날만 하겠네요, 딱. 네. 들어보니까. 그게 분명 지금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캐나다로 갔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 엄마 예. 나 다쳤어. 갑자기 등산하다가 엄청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어. 혹시 2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영상 통화를 해서 음, 보내는 거죠. 와, 무섭네요, 진짜. 아무튼 뭐 이거는 조금 여담이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다. 미믹 같은 것들이. 이게 음, 바로 의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믹 음, 크라이. 모방. 모방이죠. 미미크라, 미미크라. 신압으로 서서히 진화해 왔다라고 볼 수 음, 있겠고. 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의태 같은 것들도 어떻게 진화했는지 도킨스가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날개 같은 것들, 날개 같은 것들은 어,
분명 중간 과정에서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의 날개가 아니라면 쓸모없을 때가 중간 과정에 약간 애매한 약간 날개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수는 쓸모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음, 거추장스러운 건 퇴화시키기 마련인데 음, 어떻게? 답은 간단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아주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했다는 거예요. 점진주의 진화론은. 음, 음, 100%의 날개뿐만 아니라 50%, 1%의 날개라도 분명 쓸모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수준도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라 있어서 여기까지 진화했다라는 게 점진주의 음, 진화론의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음, 스탠다드한 정석적인 진화 생물학의 입장인데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쓸모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가 어, 이 어떻게든 이렇게 표면적인 그 날개의 이 표면적의 이 비율을 늘리면 얘가 얘는 정말 엄청 커다란 날개지만 막 이 정도 날개가 있어 막 얘는 날지도 못해 날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수준으로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뭐 어디다 쓸모 있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분명히 쓸모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표면적이 조금이라도 넓었을 때 얘가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공기 저항을 통해서 떨어질 때 충격을 조금이나마 감수할 수 있게 만든다면 분명히 쓸모가 있었을 거고 그거 외에도 체온 유지, 보온, 체온을 좀 보온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 그 외에도 어떻게 그 체온 유지라거나 공기 저항이라거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존 가능성을 분명 조금이나마 높였을 요소였다면 분명 걔네들이 날개 안 달린 애들보다 날개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를 그런 날개가 안 달린 애들보다 달린 애들이 분명 생존에 생존했을 확률이 분명 높았을 것이다.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 위주로 살아남았을 확률이 높았고 그런 애들끼리만 짝짓기를 하니까 이 날개가 후손들 엄청 그 밑에 후손으로 점점 엄청 내려갈수록 날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면 날개가 있는 애들끼리만 계속 교배를 하다 보니까 그 유전자가 점점 강화가 돼서 날개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점진주의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음. 원래 분명 그 쓸모가 그 중간 과정에 그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날개 분명 쓸모가 있었고 100%의 날개만 무슨 완벽한 날개만 완벽한 눈만 완벽한 자벌레의 모방만 쓸모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분명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얘가 쓸모가 분명히 있었으면은 없던 애들보다 살아남았을 확률이 높겠고 걔네들 위주로만 교배를 할 확률이 높았으니까 걔네들끼리 쭉쭉쭉쭉쭉쭉 후손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곤충들의 날아다니는 곤충의 날개다. 음, 새의 음, 날개다. 이런 음.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쥐의 날개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눈도 어, 그 눈도 마찬가지로 없을 때보다는 수정체가 없으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진화가 된다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뭐 가능하냐 이게 100% 눈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없는 것보다 흐릿하게라도 보이는 게 낫고 그런 식으로 눈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넘어가고 여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음. 흥미롭게도 일단 허파와 불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허파
허파와 불에요? 네? 허파와 불에요? 불에? 이게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허파로 시작했었는데 그게 아하. 불에로 점점 커진 아, 거죠. 아, 네. 이게 좀 읽어보자면 허파, 불의 크기 여기 흥미롭게도 현존하는 많은 물고기들이 그 주머니를 단 하나로 놓아둔 채 살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처음에 그것은 아마도 허파로 시작했을 것이나 진화 어, 과정에서 불에가 되었다. 불에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부력의 평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발한 장치다. 어, 이게 상어 같은 애들은 허파나 불에가 이렇게 없어요. 불에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엄청 계속 헤엄치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 계속 물 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헤엄치고 다녀야 되거든요. 가라앉지 음, 않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되는데 음, 그래서 근데 그것 말고 거의 현생의 거의 모든 어류들은 다 이런 불에가 있기 때문에 음, 둥둥 떠다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에라는 게 조금씩 발전을 해온 거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생 어류 중 몇몇 종류는 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나무를 타는, 나무를 오르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아, 진짜로요? 오, 등목어라고 검색하면은 그 등모어요. 네, 등산할 때 등자인데 아, 나무를 오른다라는 그런 물고기예요. 와, 그런 종이 극단적으로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나무를 아, 기어오르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아, 네, 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류가 있는데, 음, 얘네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물에 살던 물고기였거든요. 네, 음, 네. 그러니까 태초에 육지에서는 살지 못했고, 육지는 아직까지 유독한 가스들이 많았고, 그래서 태초에 생명체가 있을 때,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때 물에서 위주로 살았었는데, 분명 언젠가는 물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분명 그 물고기나 음, 물고기와 약간 무태에서 사는 육지에서 사는 그 중간 단계가 분명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음, 분명히 그럼 어떻게 음, 완전히 그러면 야 그럼 그런 진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분명 이건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분명 음, 두 발이 딱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만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 등록어의 사례를 보면은 어, 물을 벗어나도 잠깐 물을 벗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얘네들은 물속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않아도 어허, 살 수 있어요. 음, 음. 그리고 꼭 이런 애들이 아니어도 어떤 물고기들은 꽤 많은 물고기들은 물에서 잠깐 벗어나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100%뭐 아니면 도의 문제가 아니라 100% 아니면 0%의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음, 조금씩 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음, 약간 또 얼마 동안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이거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 무슨 말씀이실지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물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허용되느냐 그런 정도의 문제지. 이거 아니고의 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에 얼만큼 벗어나서 육지에 잠깐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애들끼리 이렇게 번식을 쭉 해온다면 물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꽤 길게 가질 수 있는 후손들이 유전을 통해서 발달을 했겠고 음, 음. 그러면 걔네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이렇게 등목어처럼 살 수 있는 물고기, 어류들도 존재하게 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어, 그 욥기 성경에 끝은 나오는 끝은 창대하리라.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딱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진화의 원리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엔 미약했으나 시작은 미약했으나 음, 조금씩 점진적으로 물론 확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확 이렇게 끝 도약해가지고 끝이 방대해지는 게 아니라 음, 어, 조금씩 이렇게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리듯이 조금씩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등목어예요, 등목어. 어, 얘도 물을 나와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음, 등목어고. 그렇다면 귀는 또 어떻게 발달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귀는 어떻게 발달했어? 귀가 어, 이렇게 복잡한 귀가 지금 딱 보기에도 굉장히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간에도 배웠던 그 귀의 부속 기관인데 이렇게나 복잡한 귀가 어떻게 그냥 중간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달했는데 라고 놓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 이것도 좀 촉감부터 서서히 시작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촉각부터 우리가 모든 피부들은 우리가 싸다구를 맞았을 때 아픈 거는 여기가 진동을 통해서 촉각의 진동을 통해서 이 감각을 느끼는 거거든요. 진동 때문에. 음, 어, 어떤 때렸을 때 아픈 거는 어떤 만졌을 때 우리가 뭔가 부드럽다, 뭐 딱딱하다 이런 거는 엄밀히 말해서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음, 진동을 촉감으로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촉각 같은 거 위주로 가까이 있는 것들이 좀 흔들리면 나한테도 진동이 오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들끼리는 엄청난 청각이라는 게 청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 조금씩 점진적으로 아주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민감한 그런 촉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걔네 그렇게 조금씩 민감한 소리를 더 들을 수 있었던 애들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겠죠. 그럼 걔네들끼리 더 번식을 하고 여기까지 살아남고 이렇게 더 그 귀가 발달이 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조금 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진동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공기의 진동이거든요. 공기의 진동이 내 촉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적인 촉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청각인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청각인데 그 촉각기관이 엄청 미세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달을 해서 공기의 진동까지도 촉각이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비로소 청각이 되는 거죠. 원시적인. 그런 식으로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천천히 쭉쭉쭉쭉쭉쭉 그거를 미세한 그 공기의 소리의 진동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애들끼리 위주로 번식을 생존을 하겠고 걔네들끼리 번식을 하겠고 걔네들 위주로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 확장이 돼서 이 엄청나게 복잡한 작은 개조들이 엄청 미세한 개발 그러한 것들이 쭉 합쳐져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이 귀예요. 진화의 원리에서 봤을 때 우리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설명을 했을 때 이 귀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어, 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원래 눈이라는 것도 음, 어,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거든요. 공학자한테 그러니까 생 도화지에다가 눈을 설계하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설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어, 어딨지? 이 시각세포가 눈이 들어오는 반대쪽 여기 이 망막 여기 근처에 있고 어, 원래 여기 이 시각세포를 여기다가 설정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여기다가 설정하면 되는데 이 이성님, 네. 지금 그 눈에 대한 지금 그 자료를 지금 보여주시면서 하는 겁니까? 네? 그, 그 눈에 대한 어떤 아나토미를 설명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네. 아, 근데 그 그림은 없나요? 지금 뭐 조금 자세한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구했네요. 네. 아, 아무튼 이게 막 자세한 아나토미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겠죠. 아무튼 네. 우리 보면은 거미줄 이게 뭐 거미줄 보이지 않죠? 눈 앞에. 네. 눈 앞에 수많은 근데 수많은 실핏줄들과 수많은 신경들이 있거든요. 눈 음, 바깥에. 근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그냥 맨날 그게 보이니까 그냥 제거를 한 거예요, 그냥. 안 보이게. 음, 그러니까 우리 코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코 앞도 못 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코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여요. 코가 사실 아주 아주 원초적인 감각상에서는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눈만 뜨고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보면 코가 보여요. 네. 눈도 보이네요. 네, 보이네요. 네. 안경도 마찬가지고 안경 처음 꼈을 때 되게 안경테가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경 처음 썼을 때, 네. 엄청 어릴 때 처음 썼을 때 안경테가 보이니까 곤란한데 이게 서서히 이렇게 끼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안 보이고 네. 지금도 약간 의식하라고 하면 보이죠. 근데 평소에는 안 보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실핏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뇌에서 포토샵을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거치지 음, 않습니까? 그냥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핏줄들이 보이면 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실핏줄들 애초에 근데 실핏줄도 없게 설정을 하면 되잖아요. 정말 훌륭한 공학자 설계자라면. 근데 우리 진화의 역사에서 봤을 때 이게 먼저 설계가 됐고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음, 그 뒤에 망막에 있는 그 시세포들을 통해서 이 실핏줄들이 다 섞여진 그 과정을 망막이 보고 그것들을 뇌에 전달해야 하는 아주 공학적으로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 그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뭐랄까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그 중간 단계의 진화를 보여준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 이게 왜 진화가 왜 그런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진화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런 중간 단계의 진화가 오히려 진화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아주 우리를 조금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니 왜 음, 실핏줄들 이렇게 거쳐가지고 신경들 거쳐가지고 거친 이 지저분한 그 상을 망막이 보게 하고 그걸 왜 음, 뇌에다가 전달을 시키는 건데 음, 오히려 이 진화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적절한 예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달로의 법칙이라고, 진화라는 것은 비가역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거 볼까? 어느 방향으로든 똑같은 진화 경로를 두 번 밟는 것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례적인 돌연변이는 쉽게 되돌아갈 수 있다. 이거 단데 오타네. 그러나 여러 번의 돌연변이를 차례로 거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9이라는 작은 수의 유전자를 가진 바이오모프의 경우에도 우리 3장에서 잠깐 언급을 한 바이오모프인데 그렇게 막 다루진 않아서 자세하게 저번 주에 몰라도 되지만 가능한 모든 경로로 채워진 수학적 공간은 엄청난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진화 경로가 같은 지점에 도달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여기서 글쎄 그냥 여기서 미국까지 여기서 걸어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되게 많죠. 삼척을 거쳐서 부산에 가거나 전라도를 거쳐서 부산에 가거나 제주도까지 한번 갔다가 부산 가거나 그건 걸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죠. 이 진화의 경우의 수도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무수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냥 거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얘가 상어의 근현종이 홍어나 가오리처럼 납작하게 변할 수 있는 진화의 경로의 수하고 뭐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게 달러의 법칙인데 그래서 따라서 실제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갖는 독립적인 진화 경로가 같은 종착점으로 수렴하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진화의 경로를 거치진 않지만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기도 했지만 같은 종착점으로 수렴하는 예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명 이러한 형질이 이러한 특성이 개발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특질을 가진 애들끼리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그런 애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번식해서 후손을 낳을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 그럼 비슷한 종은 다르고 유전자의 시작점도 다르지만 비슷한 생활 방식으로 수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수렴 진화의 원리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도 많은 예시를 들겠지만 개미하고 흰개미가 종이 달라요. 그냥 흰개미는 바퀴벌레와 근현종이고 개미는 벌목이라고 벌쪽하고 되게 가까운 근현종이에요. 되게 다른 종이에요. 근데 비슷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려면 군집을 이뤄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뭐 그러한 것들이 꽤 갖춰져야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개미도 이런 식으로 진화하게 되고 흰개미 다른 종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수렴 진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 환경의 압력 때문에 걔네들이 비슷하게 진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프랑스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살던 이 송곳 같은 데서 송곳이라는 옛날에 노동자들을 노동 운동에 대한 노동 인권에 대한 만화를 웹툰을 누가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송곳에서 프랑스 회사의 지사가 한국 지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막 부당 해고를 하려고 하고 노동 인권을 좀 탄압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좀 어떤 사람이 좀 의문이 있었던 거죠. 아, 프랑스는 굉장히 노동 인권이라거나 그런 거 좀 잘 챙겨주는 회사인데 대체 한국에서는 왜 이러냐?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노무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거 한국에서는 이래도 되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 한국에서는 이래도 누가 뭐라 안 하거든. 국가가 그렇게 뭐라 간섭 안 하고 뭐라 안 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안 했고 전혀 뭐 노동 인권적으로는 뭐 다른 종이라고 한다면 쉽게 편의상 다른 종이라고 한다면 근데 한국에서 쭉 살고 한국에서 회사를 키우고 이랬던 애들은 그 기업 생태계 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갑질을 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수렴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 하기 쉽다. 라는 게 아마 제가 진화의 관점에서 그 대사들을 봤을 때, 그 장면 내용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수렴 진화 같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도 한국 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갑질하는 방식으로 수렴 진화를 하게 된 것처럼 서로 다른 출발점. 얘는 한국 사람이고 얘는 프랑스 사람이어서 노동 인권을 잘 아, 교육받은 그런 나라에서 문화권에 자랐지만 한국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다 보니 비슷하게 수렴 진화하게 된뭐 그런 케이스라고 약간 조금 잘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생태계라고 한다면. 그래서 따라서 어떤 설계가 진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훌륭한 것이라면 똑같은 설계 원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계 원칙은 동물계의 다른 영역에서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진화 경로를 거쳐 재차 진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이다. 똑같은 방식을 따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른 종이고 다른 시작점, 다른 출발점에 시작을 했지만 똑같은 경로를 따라가기 쉽다라는 게 수렴 진화예요. 예를 들어서 박쥐의 레이더 같은 것도 박쥐는 엄밀히 말해 소나지만 그러니까 음파를 활용하는 거지만 박쥐의 레이더, 소나,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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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 탐지법 이런 것들도 고래나 몇몇 조류 중에 몇몇 두 종들 그리고 돌고래 뭐 이런 애들이 박쥐처럼 음파를 쏴서 장애물을 알아맞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엄청나게 잘 발달된 거는 고래예요, 고래. 지금 여기서 음파를 싼다고 하면 막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그쪽에 있는 고래한테도 지구 한 바퀴일 거예요. 지구 뭐 반 바퀴인지 한 바퀴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있는 고래한테도 내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음파를 쏴서 불 속에서. 그리고 그 고래는 알아듣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그 방향을 틀고 그러한 능력이 어마무시한 능력의 그 음파로 소통하는 방법도 고래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어, 그래서 박쥐라거나 조류 중에 새 중에 몇몇 종이라거나 고래 이런 종들은 이렇게 음, 음파를 잘 쏘고 잘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많이 수렴진화하게 된 거죠. 똑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고 그냥 박쥐, 포유류, 박쥐, 고래, 새 이렇게 다른 종들이 되게 많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수렴 진화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미도 그 수렴 진화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 그 주제가 우리 책 제목이 눈먼 시계공이라고 말을 하는 만큼 여기 이 매미
매미는 정말 눈먼 시계라고도, 눈먼 시계공이 만든 자연의 특수한 시계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매미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13년 주기로 나오거나 17년 주기로 나오거나 하게 설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을 땅속에서 은둔한 다음에 성체로 나와서 거의 못 살고 그냥 죽고, 17년을 땅속에서 은둔한 다음에 땅 밖에 나와서는 거의 뭐 짝짓기를 빨리빨리 한 다음에 죽거든요. 그 매미라는 종은. 근데 이러한 매미가 13년, 17년 주기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13년 주기로 은둔했다가 잠깐 나와서 음, 잠깐 나와서 잠깐 나와서 짝짓기를 하다가 죽는 이유는, 그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 소수거든요. 13이나 17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 때 2, 3, 5, 7, 11, 13, 17 이런 1 말고는 나눠지지 않는,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그 수를 소수라고 하잖아요. 2도 1 말고 안 나눠지고 3도 1 말고 안 나눠지고 약수로 안 나눠지고. 근데 이 소수가 왜 중요하냐, 13년, 17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배수, 예를 14년이라거나 18년이라거나 이러한 공배수, 어떠한 수의 공배수, 배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도에 태어난다면 천적이라거나 기생충이라거나 그런 애들한테 방해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죠. 이게 봅시다. 16년, 14년, 15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주기로 태어난 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적들이 만약에 7년 주기로 7년 주기로 생활사 주기를 갖는 애들이라거나 9년 주기로 생활사 주기를 갖는 애들이라거나 한다면, 만약 14년 매미가 14년 주기라고 했을 때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그러니까 겹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7년 주기의 생활사라거나 9년 주기의 생활사, 8년 주기의 생활사를 가진 천적이나 기생충과 생활 패턴이 겹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소수로 은둔했다가 땅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겹쳐서 방해를 받을 일이 조금이나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살아남기 쉬웠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해서 13년 주기로 태어나고 14년 주기로 은둔했다가 땅 밖으로 나와서 번식하고 이런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지금까지 살아남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자연이 참 진짜. 근데 이게 자연이 만들어낸 시계라고 볼 수 있겠죠. 13년짜리 시계, 17년짜리 시계.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매미 중에 몇 종만 그런 게 아니라, 매미와는 어떤 특정 매미의 종과는 근연도가 좀 먼 그런 종들도 매미의 3가지 종이 있대요. 매미 그 3가지 종이 이러한 식으로 수렴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13년, 17년 이런 주기로 태어나도록. 이런 주기로 13년하고 17년이요? 13년 아니면 17년대. 오, 신기하네요, 진짜. 매미는 이 소수 주기로 땅 밖으로 나오게 돼요. 소수 주기만큼 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 한 종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2종, 매미 3종 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해야 될까? 의식이 있어서 알게 됐다기보다 걔네들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셈인 거죠. 그래서 음. 걔네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13년 아니면 17년 이런 주기로 수렴하게 된 거예요. 좀 다른 종이고 출발점은 다르지만 종착점은 똑같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 다른 사례를 다 넘어가서 이거 뭐예요, 이거는? 흰개미요? 흰개미하고 개미예요. 음. 우리 흰개미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저도 본 적 없어요. 저도 그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흰개미하고 개미하면 왠지 그냥 개미가 흰면은 흰개미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얼핏 들었을 때. 네, 네. 그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흰개미는 바퀴벌레랑 가까운 애들이고 바퀴요? 네, 바퀴벌레랑 가까운 친척이에요. 어, 음. 근데 개미는 벌이랑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어, 진화의 계보를 봤을 때, 어, 진화의 역사를 봤을 때, 얘의 유전자는 바퀴벌레랑 좀 가깝고, 네. 개미는 벌 쪽이랑 가까워요. 벌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이 달라요, 그냥. 음, 근데, 그러니까 종이 다르고 그냥 그 가문이 그냥 뼈대가 다른 놈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뼈대가 다른 놈들인데 출발점이 다른 놈들인데 어, 비슷한 종착점을 가진 케이스죠.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뼈대는 다른데 살아가는 방식이나 환경이나 모습이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음, 그러니까 특징이 얘네들 대부분은 노동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왕개미 한 마리 있고 나머지는 노동 계급이고 여왕개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노동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큰 특징 중 하나가 큰 공통점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 아니, 농사를 짓는다고. 아하, 와, 우리에게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의 한정에서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 농사를 짓는 동물 종이 크게 세 종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인간이죠. 아, 우리 인간 네. 당연히 농사를 짓죠. 우리가 아는 인간, 범위에서는 농사를 짓고 인간, 우리가 밥도 먹고 뭐 보리밥도 먹고 뭐 이런 거 해서 농사를 해서 먹는 건데 그 말고도 개미도 농사를 짓고 흰개미도 농사 짓습니다. 아니 어떤 무슨 식으로, 아니 무슨 농사를 짓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다면 개미 중에 잎군 개미라고 있어요. 우리 나무를 하면 나무꾼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잎군이라고 해요. 잎을 옮겨요. 나무 잎을 베가지고 나뭇잎을 베서 음, 잎을 베서 그래서 잎 옮기고 다녀서 잎군 개미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쁜 개미요? 잎을 옮기고 다녀서 그러니까 어, 나뭇잎을 옮기고 다녀서 나뭇잎을 옮기고 다녀서 잎꾼 개미예요. 그 나무꾼 할 때 꾼. 입군 개미. 네, 나뭇잎 할 때 잎하고 나무꾼 할 때 꾼. 아, 아, 그런 애들 잎을 옮기고 다녀서 그거를 좀 잘게 쪼개서 그리고 그 땅에다 이렇게 심은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버섯을 심어요. 지요? 개미가 버섯 심어서 그 나뭇잎을 퇴비로 삼아가지고 그 토양 위에다가 버섯을 키워요. 아, 음. 음, 버섯을 키워서 그 버섯을 먹습니다. 음. 아주 그 많은 그 개미굴의 모든 개미들이 그렇게 식량을 음, 먹어요. 음, 근데 흰개미도 그렇게 농사를 짓죠. 음, 음.
곰팡이 그리고 뭐 여기 중에 어떤 애들은 또 곰팡이를 길러요. 곰팡이나 버섯이나 뭐 비슷한 케이스지만은 그러니까 개미들은 자기가 개미들이나 행개미들이나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파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을 수 없는 대신에 그거를 퇴비로 삼는 거죠. 퇴비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거기에 위에서 자란 그 곰팡이를 먹는 거예요. 음. 재밌네요. 이것도 비슷하게 출발점은 다르지만 흰개미는 바퀴벌레와 가깝고 개미는 벌이랑 가까운 벌의 친척이랑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음, 비슷하게 자란 케이스예요, 얘네들. 음, 음. 뭐 다만 흰개미는 흰개미에서 일개미들은 개미에서 일개미들은 암컷밖에 없는데 음, 생식 능력이 없는 암컷밖에 없는데 흰개미들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둘 다 일개미가 됩니다. 뭐 그런 거 빼고는 음, 거의 비슷해요. 진짜로 그 생활 방식이나 그리고 많은 수의 대부분의 개미들은 여기 개미굴을 키워서 거기다가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미굴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개미굴은 당연히 있는 거고 개미가 다른 개미굴을 침탈해서 군대를 이끌고 거기를 침탈해서 빼앗는 그런 개미가 있어요. 아하, 음. 행군개미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 게 개미에도 있고 흰개미 쪽에도 많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것도 수렴 진화의 특성이죠. 음, 수렴 진화.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갖지만 독립적인 진화 경로가 같은 종착점으로 수렴하는 예가 아주 많다. 그러니까 어떤 설계가 진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훌륭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진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훌륭한 생존 법칙, 생존 원리, 생존 방식이라면 다른 놈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지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 수렴 진화죠. 뭔지 잘 이해가 부장님, 되시겠죠? 네, 부장님, 근데 진화의 어떤 아예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예 그래서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요. 공룡이 우리 조류 있잖아요, 새. 아, 시조새, 아니 그냥 새도. 네, 그냥 새들 공룡으로, 우리 공룡이 멸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유일하게 거의 딱 한 가지 종 빼고는 다 멸종해서 딱 한 가지 종만 살아남았는데 그게 조류예요, 조류. 지금의. 아, 지금의 조류의 조상이 공룡이에요. 공룡 아, 중 하나. 어, 그러니까 원래 파충류 공룡 아무튼 그런 애들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조류까지 된 거죠. 종이 분화가 되죠. 그러니까 박쥐 같은 애들도 원래는 종이 분화가 된다는 게 우리 다인 진화생물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어, 원래 애초에 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책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음, 박쥐라는 것도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쥐처럼 이렇게 날개가 엄청 커서 막 잘 날아다니고 그런 애들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도 드렸다시피 날개가 있을랑 말랑한 그런 단계에서부터 이건 박쥐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음. 음, 그런 애들부터 서서히 확장을 하고 자라나서 지금 단계의 박쥐의 날개 엄청 네. 커다랗다고 말하기 좀 그런가? 그 정도의 날개까지 자라난 그 애들이 박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음, 그렇게 박쥐가 된 거죠. 서서히. 박쥐 아닌 것에서부터 박쥐가 되는 거예요. 음, 점진적으로. 자벌레 아닌 거에서부터 자벌레 이런 걸로 자라나는 거고 우리도 인간 아닌 거에서부터 인간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된 거죠. 자라났다고 해야 될까? 분화가 된 거죠.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원숭이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어요. 원숭이는 우리하고 사촌 관계고 원숭이가 있고 우리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위의 조상은 공통 조상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한쪽은 원숭이, 한쪽은 인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갈라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도 지구상에 12,000, 14,000년 전까지만 해도 개라는 종은 없었어요. 우리 지구상에. 늑대와 개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종이 분화가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다는 거죠. 14,000년, 12,000년 전까지만 해도. 박학다시 하시네요. 근데 뭔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네, 느낌은 네. 근데 원래 그러하지 않았던 종에서 서서히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종에서 B라는 종으로 휙 점프를 해서 도약하면서 변한 게 아니라 점프해서 변한 게 아니라 갑자기 서서히 조금씩 그러니까 얘가 날개가 있을랑말랑한 그런 애부터 귀가 있을랑말랑했던 그런 애부터 서서히 이 촉각 원시적인 처음에 촉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귀가 그 미세한 진동, 미세한 공기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원시적인 그 촉각, 원시적인 청각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그런 애들끼리 교배를 해서 서서히 A2 다시 조금 더 그 환경에 맞게 발전을 했다고 표현할게요. 발전이란 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진화해서 더 발전을 하고 B-까지 더 서서히 이 B라는 종으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지질학적인 그 역사의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진화를 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부터 그러했던 종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서서히 진화한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뭐 좀 캥기는 게 있나요? 아니요. 좀 근데 네. 생판 다른 종으로 진화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생판 다른 종으로 글쎄 우리도 그러니까 뭐 물고기였어요. 물고기였다가 우리로 인간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선님 말씀은 저희가 그러니까 뿌리로 가면은 결국 하나인데 그 뿌리에서부터 수많은 가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간 종 중에 하나가 인간이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 뻗어나간 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인간이 무슨 나무의 영장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그 수많은 가지 중 하나예요. 무슨 엄청나게 진보를 해서 우리가 갑이니 얜 을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그냥 평등한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뭇가지 중에. 아주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뿌리에 아주 처음에 생명체 DNA 복제하기 전 그 RNA라거나 DNA 같은 그런 유전자 복제하기 아주 원시적인 유전자 하나 그런 게 뿌리라고 한다면 거기서 다 갈라져 나와서 여기까지 가지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갈라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 형제들이에요. 여기 동물들, 식물들 다 우리 지금까지 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 딱이네요. 형제들이다 진짜. 형제들, 사촌지간 근친살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를 하는 그런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안 먹을 수 없지만 너무 그 가축을 공장처럼 이렇게 만들고 맞아요. 예, 맞아요.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을 계속해서 너무나 가혹하게 양산을 한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우리 형제들을 공장처럼 사촌들을 공장처럼 이렇게 찍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죠. 그 동물들 도축하는 거 보면요, 진짜 못 먹어요, 동물들. 아, 참. 그래서 이걸 수렴 진화라고
제가 음,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 아까 그 만화에서도 수렴진화라고 잘 설명을 음, 합니다. 살아남는 놈들만 계속 살아남다 보니까 그 음, 환경에서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네. 모습, 비슷한 환경 방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얘는 파충류인데 물고기는 아니고 우리 엄밀히 말해서 물고기는 아닌데 어룡이라고 파충류인데 물고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네. 이 청새치는 어류니까 당연히 어류 물고기처럼 전형적인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음, 음, 돌고래 우리가 가끔씩 오해를 하는 게 고래가 뭐 어류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돌고래 포유류 고래라고는 돌고래 포유류죠. 젖을 먹이는 알을 낳지 않는 그러니까 육상 육상 위에 살다가 물로 들어간 거예요. 고래는 원래는 물 위에 살았던 동물이에요. 아, 고래나 돌고래 이 조상들은 음, 원래 물 위에서 살았어요. 음, 그러다가 어떤 요인이 있어서 물로 들어갔느냐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원래는 물 위에 살다가 글쎄 물가에서 노는 게 재밌다가 들어가게 된 건지 모르겠죠. 이건 농담인데 그러다가 물로 들어가게 돼서 그냥 물에 살게 된 놈들이 그냥 돌고래예요. 음, 아무튼 그것도 뭐 이상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보면 물에서 나온 게 더 신기하지. 음, 우리 음, 조상이 물에서 나와서 인간까지 된 게 더 신기하지. 물 위에서 물에서 나왔던 애가 또 물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진화 역사 속에서. 아무튼 음, 얘는 어류고 얘는 포유류고 얘는 파충류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한 식으로 진화가 됐어요. 비슷한 환경 방식도 비슷하고 생활 방식도. 주어진 환경이 유사하다면 그냥 완전 다른 생물인데도 비슷한 모습을 갖출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수렴 음. 진화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물이 뭐가 이게 맞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생물이 그저 그 환경에 알맞게 적응하는 음, 음. 것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게 결국, 이 문장이 결국 모든 걸 다 대변하네요. 네, 맞아요. 현재까지 살아남았으면 된 거지, 뭐. 그렇죠. 결국 네. 현재까지 살아남았으면 된 거지 뭐. 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게 음,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는 그걸 말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냥 네, 얘는 네. 이 환경에서는 지느러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거고 음, 이 새는 날개를 달아왔던 게 이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해서 그거를 발전시키게 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그냥 진화예요. 뭐가 옳아서 여기 이 방향으로 인간으로 진화되게 될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 여기로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오만과 허영에 불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게 그냥 진화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음. 그냥 무슨 저기 먼 미래를 내다봐서 그걸 다 계획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계속 네. 네. 고식지게로 이렇게 버티고 하다 보니까 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그게 오늘 그 제 사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고, 그, 최지천 선생님께서 아, 말씀을 하신 게 있었었죠. 오늘 저번에 제가 제가, 예, 네, 선물해드린 책이요?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아름답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네. 그거 네. 쓰신 저자 최지천 선생님, 우리나라의 위대한 동물행동학자라고 할 수 아, 있겠는데, 네. 네. 어, 이거를 다시 공유하면, 제가 저번에도 공유했던 거지만, 자연은 이렇게 하나의 전략이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진 노력이 성공해서 곁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와, 네, 이 문장이 참 좋네요. 받아들여진 노력이 성공해서 곁에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겨울잠 자는 동물이 있고,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잘 버티기 위해서 뭐 곰들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도 있고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그런 식의 생존 전략을 택한 거고 음, 근데 철새들은 그냥 이 추운 겨울을 그냥 떠나서 파탄 남쪽 나라로 가야겠다 이러한 그런 생존 전략을 택한 애들은 철새가 되는 거고 음, 음, 그냥 뭐가 정답이 없는 거죠 그냥 여기에 그냥 음, 자연의 딱 하나의 전략이라거나 하나의 단순한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네, 받아들여진 노력이 성공해서 곁에 있는 것뿐이죠. 네. 어떤 옳소. 애들은 어떤 네. 놈들은 그냥 겨울잠 자는 곰처럼 다람쥐처럼 되는 음, 거고 어떤 놈들은 음, 철새처럼 그냥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심하지만 나는 그냥 다른 나라로 가는 선택을 하겠어 라고 음, 하는 거고 음, 뭐가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근데 우리 좀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근데 사는 환경이라거나 교육 방식이라거나 이런 거 보면 마치 그냥 단 하나의 꼭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교 끝나면 뭔가 취업해야 되고 음, 취업하면 꼭 뭐 이렇게 이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회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데 네, 네. 그러한 사람들이 좀 진화생물학의 이 통찰을 잘 이해한다면 자연에는 단 하나의 정답, 단 하나의 음, 전략만 있지 않은데 음, 음, 실제로 인간에도 그렇지 않을 인간사도 정말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걸 음,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연 옳겠느냐? 이거는 음, 분명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좋은 한마디 하셨네요, 오늘. 네, 여기까지 어, 오늘 제 사장 발표를 마치겠고 아, 네. 여기까지 녹화를 종료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잠깐, 네.